그동안 제가 지방에 이틀 다녀왔습니다. 지방을 다니면서 정말 우리 지방이 얼마나 힘든지를 체감을 했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매우 높아서 사실 소상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경로당보다도 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앉아서 팔을 팔고 계시거나 미나리, 마늘, 고추 이런 거 팔고 계시는데 한 보따리 사도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남을까 생각해 보면은 하루 종일 장사해서 사실 돈 많은 남을지 말지 하는 이런 가게가 아닌 노점에 앉아서 그렇게 계시는데 사실 참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젊은이들이 없고 연세 높으신 경로당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앉아서 한 달에 용돈도 벌기 힘든 이런 생활을 하시는 거 보고 이건 상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복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몸도 다들 불편하시고 혼자 스스로 서서 또는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이 장사를 한다고 노점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건강이 1번이겠고 그 다음에 또 직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득이 있고 또 미래의 희망이 있을 때 행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건강도 없고 소득도 불안정하고 미래도 불확실한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미래가 매일 나빠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생각하면은 너무나 그 가슴 아픈 우리 현실입니다. 수도권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나은데 사람이 없는 지방, 시골, 또 젊은이가 없고 아주 몸이 불편하시고 병든 어르신들이 노점에 앉아서 다 사도 하루 종일 다 팔아도 10만 원도 안 되는 그 물건을 놓고 다 남아도 1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데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 정치권이 그냥 시장에 다니면서 사진만 찍는다 이런 욕도 먹지만 저는 다녀봐야 된다. 그보다 더 힘든 분들이 또 시장에 나오지도 못하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집집마다 또 많이 계십니까? 이 어려운 분들을 우리 정치권이 진심을 다해서 섬기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이분들을 섬길 것이냐. 자식도 떠나고 또 자식도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국가가 정말 정신 차리고 정부가 정신 차리고 하지 않으면은 이분들은 어디를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가실 거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알아야 된다. 현장은 참 많은 정치와 행정, 국가의 기본이고 또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과감한 지방
분권, 지방 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왜 세종시까지 그 많은 지방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예산을 가지고 불러올리고 온갖 규제 또 그걸 가지고 불러올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그린벨트가 왜 필요합니까? 지방에 인구가 줄고 사람이 떠나는 곳에 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8년 동안 이 그린벨트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그린이 없습니다. 그냥 묶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린 없는 그린벨트를 왜 묶어두고 왜 많은 경제적인 족쇄를 채우고 또 중앙정부, 국토부, 또 환경부, 국방부, 농림부, 산자부, 많은 부처가 지방에 대해서 발전을 막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권, 인사권, 그리고 재정, 지방교부금뿐만 아니라 재정 부분도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지방이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됩니다. 서울도 지금 구석구석 예를 들면 용산구에 청파동이라든지 종로구에 적선동이나 이 뒷골목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서울인지 어딘지 이 낡은 곳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속도가 늦어지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불필요한 도장을 계속 찍고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동작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했다. 서울시에 가서 또 도장을 새로 또 찍습니다. 그 인허가 자체가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끌어가지고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과 미래에 대한 설계가 불가능하도록 중첩 규제를 계속하고 있고 그 위에 또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이런 거 과감하게 단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도 하고 행정의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과감한 지방 분권과 규제 개혁, 사람이 사는 가장 밑으로 권력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사람과 멀어진 곳으로, 중앙으로, 높은 곳으로 권력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반민주적인 것입니다. 그게 북한 아닙니까? 김정은이 혼자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모든 돈과 모든 인사권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밑으로 권력을 내려드리고 나눠주고 이 분권과 이양, 지방 이양 밑으로 내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말로 하시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했다. 그 부족함이 지방을 황폐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도 제가 가보고 다른 지방 많이 가보면 분권이 잘 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지방의 권력과 돈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쇠퇴하지 않습니다. 중앙 집중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1인에게 집중되는 권력은 반드시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이분이야말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을 수사한 사람은 모두 그 검사가 탄핵이 됩니다. 검수완박입니다. 검찰청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기소청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을 감사한 사람은 다 감사원장도 다 탄핵입니다. 탄핵됐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왔지만 보셨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판결한 대법원장도 다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청문회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서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재판할 때 올바르게 재판한 사람은 다 탄핵하고 청문회 불러내서 모욕하고 그리고 법을 바꿔서 완전히 살겠다는 전 세계 역사상 오직 한 사람, 이재명.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왜 민주주의를 외칩니까? 저는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민주당의 그동안 잘못된 행태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나라 노동자까지도 다 어렵게 만들고 모든 기업이 해외로 나가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당의 잘못된 입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대기업을 하는 사람은 처단 대상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기업을 범죄시하고 괴롭히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온갖 악법을 입법하고 온갖 기업을 다 해외로 내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한다면 이 나라 경제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한미동맹을 가장 해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세력이 누굽니까? 걸핏하면 미군 철수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반미, 반일, 친중, 친북 북한 인권법 통과시키는 지 몇 년입니까? 아직 시행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김정은을 편을 들고 있고 누가 우리 동맹을 해치고 있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똑똑하게 지방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우리 이번 선거를 물론 필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선거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국의 심정으로 반드시 이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고 또 이재명의 이 국가 자체를 어렵게 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시키는 성스러운 전쟁이 바로 이번 선거이고 또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상권 분립은 사망했습니다. 어제는 국회 법사위원장의 의사봉 방망이가 판사의 방망이로 둔갑한 하루였습니다. 민주당이 입법부를 넘어 사법부의 기능까지 직접 다 하겠다고 선언한 사법부 사망 선고일입니다. 어제 여러 가지 법안과 청문회가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됐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무조건 무죄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렸으니 수사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의 상위기구로 만들어 사심제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 대법원에 우리법 연구의 법관들을 대거 투입시켜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발상, 피고인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렸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에 부르고 이에 응하지 않자 특검 수사로 보복하겠다는 발상, 저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인지 아이디어 경쟁이라도 하는 모양입니다. 어제 법사위를 보면서 6월 3일 김문수 후보 대선 승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못지않게 끔찍한 것은 국무총리 박찬대, 법무부 장관 정청래 시대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충성 경쟁에 혈안이 된 홍위병들이 행정부의 완장을 차고 다니는 시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방탄조끼를 입고 다니자 민주당에서 망상적인 테러 위협을 거론하며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2km에 달한다는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이 됐다. 작년 이재명 후보 피습에 국정원의 개입이 의심된다. 이재명 후보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이주호 권한대행의 책임이다처럼 망상에 찌든 음모론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궁예가 마구니를 잡겠다며 아무나 의심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궁예의 관심법이나 민주당의 테러 위협 억지 주장이나 똑같은 중증 망상일 뿐입니다. 저격 소총 밀반입과 관련하여 민주당의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면 카더라식으로 떠들지 말고 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관련 제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말대로라면 엄청난 테러 위협인데 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걸핏하면 국정원을 음모론 대상으로 소비하는 행태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라는 괴담을 퍼뜨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괴담 유포를 사과조차 하지 않고 또다시 국정원을 향해 궁예의 철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테러는 민주당 인사들이 했던 짓입니다. 미국 대사관제에 방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민주당 중진 의원입니다.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의 주역인 정의찬이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지냈고 민주당 공천까지 도전했습니다. 이처럼 테러리스트는 민주당에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 테러 대응 TF까지 만들어서 호들갑을 떨면서 음모론을 살포 중입니다. 정말 가소롭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6.3 대선은 망상과 괴담, 음모론으로 정치를 희화하는 정당이냐, 아니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켜낼 책임 있는 세력이냐의 선택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선동이 아닌 근거 있는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불안과 혼란의 정치가 아닌 상식과 책임의 정치로 나라를 지켜내겠습니다. 그 힘을 위해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꼭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면제 공화국 만들기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을 비롯한 형사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형사상 소출을 금지하는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관련해 재판 자체는 중단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2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 중 한 재판부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그 건에 대해 헌법 84조는 적용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 직무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통령 당선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처럼 자신이 사법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유죄 판결을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식선을 넘는다고 해도 해외로 도망가는 정도의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모든 국민이 부러워하는 재벌가의 사람이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일무이하게 존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죄가 적용되는 법은 바꿔라.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법복을 벗게 해라. 나를 기소하는 검사는 탄핵해라.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변형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대통령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민주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존재 이유 1호는 이재명 면제공화국 건설입니다.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지금 모습은 그러합니다. 일반 국민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민주당은 매우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작전에서 가장 핵심 역할은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기존 형사 재판을 중지시키게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핵심 생존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직적 작전은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법,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하여 실질적 사심제를 두는 법,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까지 늘리는 법,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법 왜곡한 판사 처벌법, 이 정도가 된다면 민주당은 한 사람의 면제를 위해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변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면제공화국 건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으로 이러한 신종 입법 독재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의 오만과 위선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전술이 신기에 가까울 정도이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 멈추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오후 2시입니다. 대법원 정문 앞입니다. 네, 정말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장악, 사법 파괴, 헌법 질서 파괴, 그 광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 실종을 넘어서 법치 사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짓말이 유죄다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무서운 보복이 그리고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법원장 탄핵과 청문회 시도, 이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려 겁박하고 길들이겠다는 인민재판식 겁박입니다. 우리 세계 역사상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군부 독재 시절이던 파키스탄에서 2007년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다가 변호사들을 비롯한 법조인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터키 에르도안 정부가 들어서서 2,700명의 판검사들을 처벌한 적이 있었습니다. 체포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독재 정권이 아니면 독재 정권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을 일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대법관 100명 증원, 법원 조직법을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을 민주당의 하부 조직, 어용 재판소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시도입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수처를 하명수사처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대법원을 어용재판소, 하명재판소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하니 최강욱 전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에 도전하겠다고. 최강욱 대법원장, 여러분들 상상하고 싶습니까? 셋째, 대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 소원을 허용해서 사실상 사심제 사법농단을 하겠다고 합니다. 넷째, 법 왜곡죄라는 희대의 악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판검사를 수사를 잘못했다고, 재판을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사법 면책은 한마디로 사법 독립, 권력 분립의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근대 민주주의를 완전히 깡그리 부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이재명 방탄, 셀프 면제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법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재명 독재 왕정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임을 부정하는 이러한 시도를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실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저희가 이겨야 되는 이유를 또 저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찾습니다. 이제 다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자유냐 독재냐 법치냐 무법이냐의 선거입니다. 다음은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반도체 첨단 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경제와 성장의 이미지를 얻고 싶어서 아주 안달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실체 없는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끌었던 2023년 민주당은 제가 발의한 반도체 육성법도 반대하던 반산업 정당입니다. 그러더니 대선에서 덜컥 AI 산업 100조 원 투자와 육성을 공약합니다. 민주당은 표를 위해 경영자와 노동자를 편가르는 이념 정당입니다. 경쟁국과 분초를 다투는 첨단 산업의 주 52시간 예외도 반대합니다. 그래놓고 첨단 산업 1등 국가를 약속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경제도지사, 일자리 도지사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삼성전자 평택단지 100조 투자를 끌어내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완성했습니다. 해외 투자 23조, 일자리 87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어떻습니까? 나눠주기 도지사, 퍼주기 도지사였습니다. 기본소득, 지역화폐, 공공일자리에 집중했습니다. 성장보다는 분배, 자기정치 브랜드 만들기에 바빴습니다. 지도자는 업적으로 말합니다. 김문수 지사의 도정은 담대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경기도를 세계적인 경제도시, 산업도시로 성장시켰습니다. 도정을 보면 국정이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도정은 다분히 이념적이고 당파적입니다. 국정도 그럴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이번 대선의 핵심은 경제와 산업입니다. 경제와 산업은 무엇보다 과학적 전략과 담대한 실행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말조차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보나 미래를 보나 이재명 후보의 경제성장 비전은 허구입니다. 경제와 산업의 전통 강자는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업적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가 바로 경제, 산업,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김기현입니다. 이번 대선은 국정농단을 하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하는 선거입니다.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 난동 부리듯 휘두르는 흉기로 삼아 삼권 분립을 짓밟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만하기 짝이 없는 무도한 짓을 일삼는 민주당에게 국민들께서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수령 아버지 이재명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와 희대의 협박범처럼 대법원장 특검법을 강행하고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셀프 사면하는 이재명 면제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의 독재 국가 같은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망나니 짓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게 될 줄은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3일간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를 우려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는 것,
또한 비정상을 막아내고 국정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우리 김문수 후보를 적극 응원해 주시는 흐름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사각오로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는 당내 통합을 조속히 이루고 동시에 무소불위 독재 정권 탄생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에 공감하는 분들과 힘을 합쳐 빅텐트를 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야 공동선대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힘이 자빠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후보가 취소된 결정에 대하여 당원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또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즉각 당원의 뜻을 수용하고 비대위원장께서는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셨고 또 우리 한덕수 후보께서는 직접 김문수 후보를 찾아와서 서로 껴안고 위로하여 혼란을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이 주인이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민주정당임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출생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하여서 민주화 투쟁 속에 성장하고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여 오늘의 사상과 신념을 이루어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김문수 후보를 아직도 작다고 내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고 소수가 다수를 부끄럽게 하는 하늘의 섭리가 구현되는 기록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 힘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당원 뜻을 받드는 한 승리의 역사는 이번 대선에서도 이어질 것입니다. 역사에도 이러한 일이 많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압도적인 페르시아 대군을, 이순신 장군은 12척으로 대규모 일본 함대를, 다윗은 장대한 골리앗을 모두 필승의 신념과 집약된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약해 보이나 김문수 후보는 당원과 함께 승리의 물주기를 타고 축복의 밝은 대지 위에 우뚝 설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선거운동 첫날 새벽에 비대위원장과 함께 조용히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은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만나는 서민의 마당입니다. 서민 경제의 심장을 꼭 쥐었던 것입니다. 대중의 위세를 보이려고 광화문으로 나간 상대 후보와 대조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눈은 시끄러운 광화문이 아니라 심장이 힘차게 뛰는 가락시장에 모아졌습니다. 감히 국민 앞에 위세를 보이면서 국가의 산부를 겁박하려드는, 어저께는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입법을 시도하는 이러한 정당과 후보는 그럴수록 국민의 마음에서 점차 멀어질 것입니다. 어제 한 자리 숫자로 차이를 보인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의 유세와 대결을 펼치면 과거 지사 시절 남긴 우리 김문수 후보의 업적과 상대 후보가 남긴 과오가 극명히 대조되면서 드디어 국민의 지지와 사랑이 결정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모일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히 오로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드리는 믿음과 감동이 있는 공약을 다듬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 집안, 그러나 이러한 집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직 유능한 신부감인 신데렐라를 꿰뚫어본 왕자님 같은 우리 국민은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문수 후보는 진정한 신데렐라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5가지를 우리 내부적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자진 탈당 권고 및 계엄에 대한 당의 책임 표명과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제안합니다.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께 공식 사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개헌 로드맵을 제안했던 그것을 전면적으로 우리 당에서 수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제시한 3년 임기 단축 개헌 로드맵을 김문수 후보가 대국민 약속으로 수정 없이 전면 수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대적 요구인 4년 중임제 권력 구조, 국민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개편과 권력구조, 4년 중임제 권력구조 개편과 견제, 균형, 분산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이 60 헌법 수호 세력 대 70 헌법 개헌 연대 세력 간의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공식 사과와 징계 취소, 복권, 당 개혁 선언을 제안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과거 우리 당 대표로서 2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개혁 정치를 실천해온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출당과 같은 결과에 이른 점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명의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공식 사과하고 비대위의 의결로 징계 취소와 복권을 단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말 우리 보수 정당 사상 가장 젊은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선 기간 중에 중앙 당사에서 남아서 매일 뼈를 깎는 황골탈퇴의 당 개혁을 할 그런 각오와 구체적 실행을 국민에게 날마다 보여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 호남 청년 노동자를 향한 실질적인 포용 선언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7년간 호남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방치해왔고 청년과 노동자에 대해 냉소적 인식을 거두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구태 정치의 상징이자 당의 전국 정당성을 저지해온 요인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직접 호남 출신 인사를 사실상 집권하게 된다면 국정의 런닝메이터로 삼겠다고 지명하겠다는 약속을, 그리고 또 한 번 약속을 하고, 또한 우리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45세 이하 청년 인사들에게 정무직, 예산, 정책의 50%를 할애해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를 실현할 것과, 또한 경영인 및 노조 대표들과 분기별로 매 1회 정례적인 소통을 약속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강국 도약과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 대개조 공약을 제안드립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삼고 초강국 도약과 국민 통합을 선명하게 약속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 4만 불 시대에 지금 경제 패러다임을 전면 대전환하고 7만 불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 대경제 전략을 수립할 것과 국정 전반을 책임 장관제로 업그레이드 할 것,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을 재정립하고 지방 소멸, 저출산, 고령화 등과 같은 국가 1급 재앙을 이런 고령화 등을 국가 1급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비전을 함께 천명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대출 총괄지원본부장님의 당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 문수 대통령 펀드 출시와 관련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문수 대통령 펀드 출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250억 원 규모의 문수 대통령 펀드를 출시합니다. 문수 대통령 펀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대선 필승을 이루겠다는 취지를 담아 기획하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는 것만 해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후보보다도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후보입니다. 펀드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 홈페이지와 문수 대통령 펀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용 상담센터도 개설하여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원금의 적정 이자를 더해 8월 중순경 상환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께서 이 17일만 모아주신 소중한 비용으로 정정당당한 선거 운동을 통해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고 청렴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당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말씀 주시고 회의를 후보님 다음 일정이 계속 이어져 있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본부장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2차 정선대위 임명장 수여식 및 선대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문수 후보님의